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타트 3부 시작합니다. 윤석열 대통령 측은 탄핵 심판 첫 기일에서 준비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며 재판관 질문에 대부분 답변을 미뤘습니다. 헌재는 절차에 협조해달라고 강조했는데 윤 대통령 측은 탄핵 소추의 적법성도 따지겠다는 계획입니다. 김다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윤석열 대통령 측이 탄핵 심판 첫 준비 기일을 연기해달라고 신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쟁점과 증거를 정리하는 첫 기일에서 윤 대통령 측은 헌재가 미리 요청한 자료도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심판에 대응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부족하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헌재는 대통령 탄핵 사건은 다른 탄핵 사건과 비교해 가장 중요하다며 윤 대통령 측의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윤 대통령 측은 계엄 선포 과정에 헌법과 법률 위반이 없었고 설령 있었다고 하더라도 파면을 정당화할 정도로 중대한 위반은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아울러 국회 탄핵 심판 청구도 헌재의 서류 송달 과정도 적법하지 않다고 주장했습니다. 그 규정을 아무리 검토해봐도 지금의 송달이 적법하게 됐다고 해석할 여지가 전혀 없습니다. 반면 국회 측은 계엄 선포와 포고령 1호 발표, 군대와 경찰을 동원한 국회활동 방해 등 탄핵 소추 사유를 차근차근 입증해 나가겠다는 계획입니다. 이 나라의 조속한 정상화 안정을 위해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하는 결정이 절차에 따라 신속하게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회 측이 계엄군의 선관위 직원 휴대전화 압수도 소추 사유에 추가하겠다고 하자 윤 대통령 측은 기존 소추 의결서를 기준으로 심판을 진행해야 한다며 곧장 반박했는데 양측은 앞으로 탄핵 심판이 시작 전부터 적법했는지 등을 두고 치열한 공방을 이어갈 예정입니다. YTN 김다현입니다. 윤 대통령 측은 어제 첫 재판을 5시간 앞두고 대리인을 선임했습니다. 변론 준비 기일엔 윤 대통령 측뿐만 아니라 국회 측 대리인 전원이 참석해 재판부의 기본적인 입장을 설명했습니다. 권준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탄핵 심판 첫 준비 기일을 5시간 앞둔 오전 9시쯤 윤 대통령 측은 대리인 선임계를 제출했습니다. 대리인단에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 당시 헌법재판소 공보관으로 있었던 배보윤 변호사, 윤 대통령의 서울대 법대 동기인 판사 출신 배진환 변호사, 전 대구 고등검찰청장 윤갑근 변호사 등이 합류했습니다. 첫 준비 기일부터 윤 대통령 측 대리인단이 불출석할 거란 전망도 있었지만 재판에 출석해 입장을 밝혔는데 헌법재판 절차에는 저희들이 당당하게 대응을 하려고 했던 거기 때문에 저희들이 준비한 대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적절한 시기가 되면 윤 대통령이 직접 탄핵 심판 법정에 나올 수 있다고도 전했습니다. 국회 소추위원 측도 김희수 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송두환 전 국가인권위원장 등을 주축으로 하는 변호인단 17명이 모두 참석했습니다. 특히 탄핵 소추단장을 맡은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재판에 앞서 윤 대통령을 향해 강도 높은 비판을 이어갔습니다. 헌법재판소에서 가장 빠르게 윤석열을 파면할 수 있도록 국회 소추위원으로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첫 변론 준비 기일은 증거 자료 등을 확인한 뒤 국회의 탄핵 소추 사유 등 쟁점을 정리하다가 40여 분 만에 종료됐는데 2차 준비 기일은 1월 3일 오후 2시에 진행됩니다. YTN 권준수입니다. 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공조수사본부가 윤 대통령에게 내일 3차 소환을 통보했는데요. 이번에도 응하지 않을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측은 탄핵 심판이 우선이고 공수처가 내란죄를 수사할 수 있는지도 검토해 봐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김영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윤석열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가 내란 혐의 수사에 대해 처음으로 공식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당장 오는 29일 소환 통보에는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며 탄핵 심판이 먼저라는 기존 방침을 재확인했습니다. 사실상 출석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풀이됩니다. 대통령 측은 계엄 사태 수사 초기 수사권을 둘러싼 논란도 끄집어내며 공수처 수사의 적법성을 문제 삼을 가능성도 시사했습니다. 또 수사기관 중복 문제를 지적하면서 공조수사본부의 소환 통보가 이번이 3번째가 아니라 2번째라고 주장하기도 했는데 3차례 소환에 불응하면 수사 관행에 따라 체포영장이 청구될 수 있다는 관측을 의식한 걸로 보입니다.
그러면 체포나 구속영장 가능성에 대해서도 대비하고 계실까요? 너무 앞서가시는 것 같습니다. 군 관계자가 증언했던 윤 대통령의 지시사항에 대해선 검증이 필요하다고 반박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공조본이 보낸 3차 출석 요구서도 받기를 거부한 걸로 파악됐고 수사에 대응할 변호인 선임계도 내지 않았습니다. YTN 김영수입니다. 계엄 사태를 주도한 핵심 인물로 꼽히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내란 혐의 등을 받는 피의자 가운데 가장 먼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어제 내란 중요 임무 종사와 직권남용 혐의로 김 전 장관을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전 장관은 윤 대통령에게 비상계엄 선포를 직접 건의한 인물로 지난 3일 병력을 국회에 투입해 국회를 봉쇄하고 비상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하려고 시도한 혐의를 받습니다. 또 민주당 이재명 대표나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등 주요 정치인 10여 명에 대한 체포조를 편성해 운영하고 선관위를 장악해 서버 내 전산 자료를 확보하고 주요 직원을 체포하려고 시도한 혐의도 있습니다. 검찰은 김 전 장관 등의 행위가 헌법기관인 국회와 의원, 선관위를 강압해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려고 한 걸로 국헌 문란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영장조의를 위반해 국회의원 등의 신체 자유와 거주 이전의 자유를 침해하거나 침해하려고 하는 등 형법상 내란죄의 구성 요건이 되는 폭동에도 해당한다고 봤습니다. 김용현 전 장관에 대한 검찰 수사 과정에서는 또 계엄군이 선관위 직원들을 제압하고 감금하려 했던 구체적인 정황도 확인됐습니다. 계엄군은 야구 방망이와 망치 그리고 포승줄까지 준비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장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비상계엄의 밤, 선관위 체포조가 준비한 도구라며 검찰이 공개한 자료입니다. 야구 방망이에 망치, 송곳, 안대와 포승줄, 수갑으로 사용할 케이블 타이까지 있습니다. 문상호 국군정보사령관은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기도 전에 선관위로 계엄군을 출동시켰고 선관위 조직도를 토대로 체포 감금할 선관위 직원 30여 명을 선별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직원들을 포승줄로 묶고 얼굴에 복면을 씌운 뒤 수도 방위사령부 벙커로 이송하라는 지시도 내린 걸로 조사됐습니다. 전산실 위치만 확인하려 했다는 국회 증언관은 배치됩니다. 전산실 위치를 확인해라. 그다음에 거기를 지키고 있다가 다른 팀이 오면 인계해주고 복귀해라. 목표는 선관위 서버 반출이었습니다. 이미 지난달에 선관위 직원들을 체포 감금할 정보사 요원 30여 명이 뽑혔고 계엄 이틀 전 햄버거 가게에서 계엄 계획을 미리 공유하고 당일에는 서버실에 침투할 무장 체포조를 대기시켰다는 게 검찰 판단입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선관위 군 투입과 관련해 선거 관리 전산 시스템이 엉터리라 점검하기 위한 거였다고 주장했습니다. 민주주의의 핵심인 선거를 관리하는 전산 시스템이 이렇게 엉터리인데 어떻게 국민들이 선거 결과를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은 검찰 보도자료에 방첩사 출동조 단체 대여방과 야구 방망이 사진이 올라간 데 대해 법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반발했습니다. YTN 장하영입니다. 검찰의 판단은 비상계엄 이후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 앞에서 했던 설명과는 크게 달랐습니다.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이 헌법의 틀 안에서 권한을 행사한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검찰은 윤 대통령이 국회를 무력화한 뒤 별도의 비상입법기구까지 만들려 했다며 국헌 문란 목적의 폭동, 내란이 맞다고 밝혔습니다. 이경국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12일 윤 대통령은 2차 대국민 담화에서 위기 상황 극복을 위해 계엄의 형식을 빌렸던 거라며 소수 병력만 투입됐었음을 강조했습니다. 300명 미만의 실무장하지 않은 병력으로 그 넓은 국회 공간을 상당 기간 장악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검찰은 다수의 무장한 계엄군과 경찰이 동원됐다고 판단했습니다. 실제 계엄 당시 군 1,605명, 그리고 경찰 3,144명이 투입됐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윤 대통령은 또 국회 기능을 마비시키려 한 건 아니라고 했지만
국회 기능을 마비시키려 했다면 평일이 아닌 주말을 기해서 계엄을 발동했을 것입니다. 검찰은 국회를 무력화한 뒤 별도의 비상 입법기구를 만들려 한 의도까지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YTN 취재로 드러났던 것처럼 민주당 당사를 장악하려 했던 사실도 드러났는데 특전사 112명이 현장에 출동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또 선관위 병력 투입이 시스템 점검 목적이었다는 윤 대통령 설명과 달리 검찰은 장악 의도가 있었다고 공소장에 명시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 선포는 헌법의 틀 안에서 권한을 행사한 거라고 주장했지만 검찰은 1996년 전두환 판례까지 인용하며 국헌문란 목적의 폭동이라고 결론 내렸습니다. YTN 이경국입니다. 비상계엄 사태를 각각 수사하는 검찰과 경찰이 계엄 지원 의혹을 둘러싸고 서로를 겨냥한 수사에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수사 주도권을 두고 경쟁하던 수사기관들의 신경전이 이어지며 비상계엄 사태 수사에 차질을 빚는 건 아닌지 우려도 나옵니다. 유서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검찰 특별수사본부가 지난 19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를 전격 압수수색했습니다. 경찰이 국군 방첩사령부의 요청을 받고 정치인 체포조에 형사를 파견했다는 의혹을 수사하기 위해서입니다. 경찰 특별수사단의 우종수 국가수사본부장 휴대전화도 압수했는데 경찰은 단순히 길 안내를 위한 것으로 생각해 명단을 제공했을 뿐이라며 체포 장비도 갖추지 않은 상태였다고 반박했습니다. 경찰은 동시에 검찰의 계엄 연루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계엄 당일 검찰과 국정원이 선관위로 갈 테니 지원하라는 명령을 받았다는 방첩사 군인들의 진술을 확보했다는 겁니다. 검찰은 방첩사로부터 어떠한 요청도 받은 사실이 없다며 의혹을 전면 부인하고 있습니다. 수사 주도권을 두고 충돌하던 검경이 윤 대통령 관련 사건을 공수처에 이첩하며 교통 정리가 되는 듯 했지만 서로를 겨냥한 수사로 갈등에 다시 불이 붙은 모양새입니다. 만약 내란 특검법이 도입되는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검경 모두 사건을 이첩해야 하는데 그 전까지 얼마나 성과를 낼 수 있을지도 불투명한 상황. 자칫 신경전에 몰두하다 비상계엄 사태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는 건 아닌지 우려의 목소리도 나옵니다. YTN 유서연입니다. 오늘 서울 광화문 일대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찬반 집회가 동시에 열립니다. 서울경찰청은 오늘 오후 동십자 로터리와 내자 로터리 일대에서 윤석열 즉각 퇴진, 사회 대개혁 비상행동이 주최하는 집회가 예정돼 있어 일부 도로가 통제된다고 밝혔습니다. 비상행동은 집회를 연 뒤 우정국로와 남대문로를 거쳐 명동까지 행진할 예정입니다. 탄핵을 반대하는 자유통일당도 세종대로 교차로부터 대한문까지 집회를 개최해 교통 혼잡이 우려됩니다. 헌법재판관 임명을 보류하겠습니다. 제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국무총리 한덕수 탄핵 소추안은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야당 주도로 국회에서 가결됐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된 지 2주도 안 돼 헌정사상 처음으로 대통령 권한대행까지 헌법재판소의 심판을 받게 됐습니다. 박기환 기자입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의 탄핵소추안이 상정되자 여야 신경전은 고조됐습니다. 국무총리가 오직 내란 수교의 방탄과 자신의 안위를 위해 섭정 노릇을 하고 있습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국무총리 탄핵안은 과반수, 즉 151석 이상 찬성으로 가결된다고 주장한 야당의 손을 들어주자 제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국민의힘은 원천무효를 주장하며 거세게 반발했습니다. 원천무효! 하지만 투표 결과는 참석 의원 192표 전원 찬성, 가결이었습니다. 국무총리 한덕수 탄핵 소추안은 총 투표수 192표 중 가 192표로서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여권 이탈표는 조경태 의원 1명으로 확인돼 지난 14일 윤 대통령 탄핵안 표결 때보다 여권의 이탈 규모가 줄었습니다. 국민의힘은 즉각 민주당을 향해 비난의 화살을 돌렸습니다. 탄핵안 29건을 남발하며 외교와 경제 파탄을 유발한 민주당이야말로 국정 테러 세력이라는 겁니다. 민주당이 이야기하는 무정부 상태는 외교 파탄, 안보 파탄, 민생 파탄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대선으로 당대표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를 덮어버리고 자신들이 권력을 줄 수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비상계엄 당시 윤 대통령이 총을 쏴서라도 본회의장 문을 부수라 지시했다는 검찰 조사 내용을 거론하며 싸잡아 비판 수위를 끌어올렸습니다. 헌법재판관 임명을 방해하고 한 총리 탄핵을 막는 건 모두 윤 대통령을 복귀시키려는 의도냐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국민의힘의 목적은, 권성동 원내대표의 목적은 내란 숙의 윤석열을 다시 복귀시키겠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국민의힘 제정신입니까? 한덕수 국무총리의 직무는 본회의 표결 직후 즉시 정지됐습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대통령 직무가 넘어갔는데 헌법재판관 임명과 특검 추천 의뢰 등을 둘러싼 기싸움이 또다시 시작될 거란 관측입니다. YTN 박견입니다. 국민의힘은 끝내 한덕수 권한대행 탄핵안 표결에 불참하며 이번 탄핵은 원천 무효라고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탄핵 핵심 사유인 헌법재판관 임명엔 여전히 불가론을 내세우고 있는데 당 안팎의 적잖은 비판과 부담에 직면한 것도 사실입니다. 박정현 기자입니다. 한덕수 권한대행 탄핵소추안 표결을 앞두고 국민의힘 지도부와 중진 의원들이 단체로 국회의장실을 찾았습니다. 한대행 탄핵을 위해선 대통령의 준하는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민주당 주장대로 과반 찬성으로 의결할 경우 국회의 권위를 스스로 훼손하는 것이라고 몰아붙였습니다. 본회의장에 들어가서 의결 종족수에 관한 자신의 입장을 얘기하겠다 그러는데 의장이 그런 데 대한 아무 권한이 없어요. 본회의 표결에 불참하는 동시에 원천 무효라고 항의하며 사실상 버티기에 들어간 모양새인데 자칫 전국 혼란과 헌법기관 공백으로 인한 역풍을 맞을 수 있다는 지적에도 이 같은 전략을 선택한 배경엔 진행 중인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이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입니다. 이재명 대표 사법 리스크 현실화까지 최대한 시간을 끌어야 하는 여당 입장에선 만장일치가 되지 않는 한 파면이 불가능한 헌법재판소의 현 6인 체제가 나쁘지 않다는 판단인 셈입니다. 한대행은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권한도 없을 뿐더러 탄핵안을 가결시킨 국회가 재판관을 선출하는 건 검사가 판사를 임명하는 격이라며 방어전에 집중하는 이유기도 합니다. 하지만 애초 헌법재판관 임명에 여야 합의가 이뤄졌다는 점에선 일각에선 자가당착이라거나 비겁한 결정이란 날선 비판도 나옵니다. 11월 22일까지 서로 추천을 마무리하고 정기국회 때까지는 임명될 수 있도록. 게다가 당내 일각에서 헌법재판관 임명에 찬성해야 한다는 요구가 이어지는 것도 적잖은 부담입니다. 수동적으로 임명만 하면 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고 이렇게 책임을 회피한 겁니다. 권한대행으로서의 탄핵 사유도 일부 있다고 생각하고. 국민의힘은 민주당이야말로 이재명 사법 리스크를 덮기 위한 조기 대선을 노리고 있다 지적합니다. 또 헌법과 법률에 따라 헌법재판관 임명이 불가하다는 주장을 펴지만 이재명 재판의 최종 결론을 기다리며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을 지연시키고 있다는 비판도 적잖습니다. YTN 박정현입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대국민 첫 메시지에서 국정 혼란을 줄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사유가 그대로 최 부총리의 짐이 되는데요. 최 권한대행의 선택에 따라 정치적 불확실성이 더 깊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이승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권한대행의 권한대행이라는 기이한 상황이 현실이 됐습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의 호칭은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입니다. 최 권한대행은 첫 대국민 담화문에서 국정혼란 최소화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국정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굳건한 안보, 흔들림 없는 경제, 안정된 치안 질서 등 국민의 일상이 흔들리지 않도록 전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전 부처에 국가의 안위와 국민의 일상이 흔들리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긴급 지시를 내리고 국가안전보장회의를 주재했습니다.
혼란스러운 전국을 틈타 언제라도 감행할 수 있는 북한의 도발과 선전, 선동에 빈틈없는 대비 태세를 유지해 주기 바랍니다. 특히 트럼프 행정부 출범을 앞두고 외교부 장관의 주요국과 긴밀한 소통을 당부했습니다.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 정세가 엄중합니다. 한미동맹 공조를 빈틈없이 가동하는 가운데 우방국 그리고 국제사회와의 협력에 힘써주기 바랍니다. 최상목 권한대행은 비상계엄 선포 직전 국무회의에서 강하게 계엄에 반대해 한덕수 권한대행보다 정치적 불확실성은 덜하다는 관측도 있습니다. 하지만 한 권한대행 탄핵의 사유인 헌법재판관 임명 이슈 등은 여전합니다. 민주당은 최 권한대행이 전향적으로 협조하지 않으면 다시 탄핵 소추를 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입니다. YTN 이승은입니다. 최상목 대행은 오늘은 업무 관련 보고를 받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오늘은 공식 일정은 없고 업무 관련 보고를 받을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최상목 권한대행은 국정 안정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한 뒤 모든 부처에 국가 안위와 국민 일상이 흔들리지 않도록 정부가 최선을 다할 것을 강조했습니다. 공식 출범을 앞둔 국민의힘 권영세 비대위는 당 내홍 수습과 함께 비상계엄 사태가 촉발한 차가운 민심을 달래야 하는 난제에 직면했습니다. 비대위원 등 지도부 인선 그리고 그 필요성이 검토되는 대국민 사과 등이 얼마나 민심 요구에 부응할지가 첫 시험대로 꼽힙니다. 박광열 기자가 보도합니다. 윤 대통령 취임 이후 2년 반 사이 5번째 비대위. 권영세 비대위원장 지명자는 쇄신을 위한 선결 조건으로 당내 안정을 언급했습니다. 당이 안정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쇄신이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그 안정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 당의 단합인데. 내홍 수습의 첫 가늠자로 여겨지는 비대위 구성은 최대한 몸집을 줄이되 지역과 선수, 계파를 아우르는 통합형 인선 가능성에 무게가 실립니다. 계엄 해제 표결에 참여했거나 대통령 탄핵 반대 당론에 다른 목소리를 낸 의원이 이름을 올릴지도 관심사입니다. 사무총장 등 핵심 당직에도 삼선 이양수, 김성원 등 친윤 색채가 옅은 비영남권 인사가 거론됩니다. 친윤, 친한 이런 게 없다고 생각합니다. 중요한 것은 계파가 아니라 당원 하악과 미래라고 생각합니다. 비대위 출범 뒤로 전망되는 대국민 사과의 구체적 방식과 수위도 변수입니다. 사과가 부족하거나 사과를 하지 않았다고 인식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비대위원장이 취임하고 그 직후에 다시 한번 사과하는 그런 행동을. 앞서 지난 2004년엔 불법 대선 자금 수사로 밝혀진 이른바 차떼기 사건과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역풍으로 천막 당사가 등장했고 2018년 지방선거 참패 뒤엔 저희가 잘못했습니다라는 현수막과 함께 국회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다만 핵심을 피해가는 보여주기식 사과는 오히려 역효과를 부를 수 있다는 우려도 적지 않습니다. 무엇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사과를 하는지가 굉장히 분명해야 됩니다. 그런 사과가 아니라면 저는 국민들 화만 북돋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내용 수습과 반성, 그 다음 과제로는 변화와 쇄신이 거론됩니다. 조기 대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에서 계엄 사태 이후 멀어진 중도, 수도권, 청년을 겨냥한 외연 확장은 선택이 아닌 필수로 꼽힙니다. 이재명 재판 리스크에만 기대선 당의 암흑기가 길어질 거란 지적 속 당내 일각에선 내란 특검, 김여사 특검 등 민주당의 공세에 보다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독소 조항을 덜어내도록 해서 또 받을 수 있는 특검 형태는 받고 이렇게 하는 게 우리 당이 이 위기를 돌파할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다. 다만 한덕수 대행 탄핵 등 여야 강대강 대치 격화는 당내 반성과 쇄신 요구 동력에 악재로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계엄은 잘못이란 구호를 넘어 집권 여당으로 책임 있는 실천이 권영세 비대위의 최대 과제로 떠올랐습니다. YTN 박광렬입니다.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았던 한덕수 국무총리가 탄핵으로 직무 정지가 되는 추이의 상황을 불러온 배경으로 바로 헌법재판관 임명 문제가 꼽힙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조기 대선 가능 여부와 직결되는 문제라 양보 없는 수싸움이 이어지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정치권이 자가 당착에 빠졌다는 지적도 적지 않습니다. 김경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탄핵안 발의 직전까지 고심했던 민주당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에 나서게 된 결정적 계기는 헌법재판관 임명 문제였습니다. 현재 공석인 재판관 3명의 임명 여부를 여야가 합의해달라는 한 대행의 대국민 담화에 민주당이 즉시 탄핵 절차에 돌입한 겁니다. 권한대행이 아니라 내란 대행임을 인정한 담화였습니다. 민주당은 한 총리 뒤를 이어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게 된 최상목 경제부총리를 향해서도 조속히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라고 압박했습니다. 최 부총리가 거부하면 대행직을 물려받을 국무위원들을 연쇄 탄핵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왔습니다. 만약 된다면 저는 이제 여러 명의 국무위원을 함께 탄핵시켜야 된다 봅니다. 잇따른 탄핵이 혼란을 키울 우려가 있는 걸 알면서도 민주당이 강공에 나선 건 시간을 늦추면 안 된다는 판단 때문입니다. 헌법재판소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결과가 조속히 나와야 전국과 경제를 안정시킬 수 있다는 게 표면적 이유입니다. 내란 세력의 신속한 발본 세건만이 대한민국 정상화의 유일한 길입니다. 동시에 여권의 노림수에 그대로 당하지 않겠다는 방어 심리도 읽힙니다. 헌재 결론이 늦어지고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유죄 확정 판결이 먼저 나와 대선 출마가 불가능해지는 상황은 막겠다는 취지라는 분석입니다. 6명으로 가다가 4명이 되길 기다려 아예 내란 심판 원천 불가와 권한대행 영구 지속의 대혼란으로 가자는 겁니까? 하지만 국민의힘은 헌재 결론이 나오기 전엔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헌법재판관 임명 권한이 없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습니다. 단 한 명이라도 반대하면 탄핵 인용이 어려운 현재의 6인 체제를 유지해야 한다는 속내로 풀이됩니다. 다만 법조계에서 임명 권한이 있다고 보는 시각이 적지 않은 건 부담입니다. 권한대행이 임명해야 된다는 것이 후보자 본인의 생각이죠? 네, 그것이 헌법 규정에 합당한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권한대행이 제2요구권, 즉 거부권은 행사하면서 국회가 추천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는 형식적 절차를 밟지 않는 건 이율배반이라는 비판도 만만치 않습니다. 국회의원 당선인에 대해 중앙선관위원장이 당선증을 발급해주지 않겠다는 것과 똑같습니다. 계엄 사태 이후 20일 넘게 혼란이 이어지고 있지만 각자의 이해 득실을 우선시하는 모습에서 우리 정치의 민낯이 드러나고 있다는 평가가 적지 않습니다. YTN 김경수입니다. 정치적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원화값이 끝모르게 추락하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한덕수 권한대행의 탄핵 소추가 진행되면서 더 크게 출렁여 장중 1,480원을 훌쩍 넘어섰습니다. 주가도 요동치며 한때 코스피 2,400선이 무너졌습니다. 이형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원달러 환율은 1,460원대로 출발해 곧장 급등했습니다. 한덕수 대행 탄핵 정국으로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장중 20원 넘게 폭등하며 1,486원대로 올라섰습니다. 금융위기가 불거졌던 지난 2009년 3월 16일 1,488원 이후 15년여 만에 최고치입니다. 1,500원 벼랑 끝으로 내몰릴까 아슬아슬했던 환율은 오후 3시 반 기준 1,467.5원으로 겨우 진정됐습니다. 문제는 당분간 환율 널뛰기가 계속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출범하면 달러 강세에 기름을 부을 수 있는 데다 트럼프발 무역 장벽을 앞두고도 우리 국정 공백이 길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달러도 강세였고, 근데 정치 불안이 있었고 1,500원까지는 무겁지 않을까. 그래서 일단 1,490원까지 열어놨습니다. 국정 공백이 3개월 간다고 본다면 내년 초까지는 그래도 1,400원대 환율은 계속될 수밖에 없지 않을까. 이렇게 원화값이 추락하면서 투자 심리도 얼어붙었습니다. 코스피는 외국인과 기관 매도세에 장중 2,300대로 무너졌습니다. 이후 간신히 2,400선을 지킨 채 문을 닫았습니다.
코스닥도 1% 넘게 빠진 채 마감했습니다. 정치적인 불확실성이 사라져버리면 이게 엄청난 호재가 될 수가 있죠. 실적이 빠지고 있기 때문에 상승은 제한돼 있는. 기업이익이 빠지고 있을 때 주식시장이 올라간 적은 없어요. 정치 불안과 고환율까지 악재가 줄줄이 겹친 코스피는 16년 만에 6개월 연속 하락이란 최악의 기록을 앞두고 있습니다. YTN 이영훈입니다. 미국 정부는 한덕수 권한대행 탄핵에 대해 헌법에 명시된 절차를 평화적으로 따랐다고 평가했습니다. 권한대행을 넘겨받은 최상목 부총리와 함께 일할 준비가 돼 있다는 입장도 밝혔습니다. 워싱턴에서 권준기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미국 국무부는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데 대한 입장을 묻는 YTN 질의에 한국이 헌법에 명시된 절차를 평화적으로 따르는 것을 봤다고 답했습니다. 그러면서 최상목 권한대행과 함께 일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국무부는 가장 중요한 건 한국이 민주적 회복력을 보인 것이라며 이 과정에서 한국 국민을 강력히 지지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한미 두 나라를 하나로 묶어주는 철통 같은 동맹을 지지한다는 뜻도 분명히 했습니다. 최근 몇 년간 한미 동맹은 큰 진전을 이뤘다며 한국과 협력을 통해 더 많은 진전을 이루기를 기대한다는 말도 덧붙였습니다. 미국 국방부는 한국과 한국 국민, 민주적 절차와 법치에 대한 지지를 다시 한번 확인한다며 한미동맹에 대한 미국의 안보 공약은 철통 같다고 밝혔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한 권한대행 탄핵안이 가결된 이후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있다는 미국 정부 관계자 말을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주한미군의 대비태세에는 아무 영향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미국 정부는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 선포에 중대한 우려를 표하고 이후 국회의 탄핵안 표결 과정을 민주적 회복력 실행으로 평가해왔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권준기입니다. 전북과 전남 지역에 내려졌던 대설특보가 일부 해제됐습니다. 기상청은 현재 전북 정읍과 순창에 대설경보가, 고창과 부안, 군산과 김제 등 4개 지역에 대설주의보가 내려져 있다고 밝혔습니다. 담양과 장성, 화순 등 전남 5개 지역과 광주광역시, 제주 산간에도 대설주의보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전북 정읍에는 이미 20cm의 폭설이 내린 가운데 전북 서해안과 전북 남부, 제주 산간은 오늘까지 최고 10cm, 광주와 호남에도 최고 5cm의 눈이 더 내릴 전망입니다. 어젯밤 9시쯤 전북 완주군 순천 완주 고속도로 실리 1터널 부근을 달리던 차량 5대가 추돌했습니다. 이 사고로 앞서 가던 SUV 차량 운전자 등 7명이 가볍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조사 결과 SUV 차량이 눈길에 미끄러져 멈춰섰고 이후 차량이 잇따라 추돌한 거로 조사됐습니다. 이후 경찰과 소방은 1시간가량 일부 차로를 막고 현장을 수습했습니다. 오늘 새벽 3시쯤 전북 정읍시 이반면 호남고속도로 순천 방향 호남터널 부근에서 달리던 14톤 화물차가 넘어졌습니다. 다행히 운전자는 다치지 않았지만 사고 처리 과정에서 1개 차로가 통제됐습니다. 경찰은 차량이 눈길에 미끄러져 사고가 난 걸로 보고 있습니다. 전북 정읍에는 오늘 새벽 대설 경보가 발령됐습니다. 한옥에서 난 불이 80대 할머니와 손자의 목숨을 집어삼켰습니다. 화재는 아파트와 버스 등 장소를 가리지 않고 전국 곳곳에서 잇따랐습니다. 김철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창문 밖으로 붉은 화염이 치솟는 동안 지붕 위로 검은 연기가 끊임없이 뿜어져 나옵니다. 소방관들이 대문과 창문 너머로 물을 쏴보지만 화염은 쉽게 꺼지지 않습니다. 서울 창신동에 있는 한옥에서 불이 났다는 신고가 접수된 건 어제 오후 5시쯤. 거센 불은 집안에 있던 80대 할머니와 손자 목숨까지 앗아갔습니다. 검은 연기가 동사무소 뒤쪽으로 완전히 굉장히 많이 났어요. 7살짜리가 죽고 그다음에 할머니 돌아가시고. 경찰과 소방은 두 사람이 갑자기 번진 불을 미처 피하지 못해 참변을 당한 거로 보고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몇 시간 뒤 광주광역시에서는 큰 불이 한밤중 아파트를 덮쳤습니다. 불이 갑자기 엄청 세게 계속 활활 타고 있는 거예요. 너무 깜짝 놀랐는데 바로 소방차가 와서 진압을 한 상황이고.
6층에서 시작된 불로 집안에 있던 60대 남성이 병원으로 옮겨졌고 8층에 살던 30대 남성도 위로 올라온 연기를 마셔 치료를 받아야 했습니다. 어제 저녁 7시쯤 경북 영덕군 7번 국도를 달리던 관광버스에서도 불이 났습니다. 버스 안에 타고 있던 30명이 급히 대피했는데 다행히 다친 사람은 없었습니다. 화재를 발견한 시민이 버스를 멈춰 세우고 차량용 소화기로 초기 진화를 도운 덕이었습니다. 버스를 세우라고 깜빡이를 넣었죠. 그러니까 버스가 우측으로 세워가지고 그 운전기사가 내려더니 이제 손님들이 승객들이 다 내렸어요. 비슷한 시각 인천 전동에 있는 단독 주택에서도 불이 나 60대 거주자가 손바닥에 2도 화상을 입었습니다. YTN 김철입니다.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군이 지난주 쿠르스크에서 대규모 공격을 벌이다 1,000명 이상 사상자가 발생한 걸로 보인다고 미국 백악관이 밝혔습니다. 존 커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소통보좌관은 온라인 브리핑에서 현재 북한군이 쿠르스크에 있는 우크라이나군을 향해 대규모로 돌진하는 공격을 감행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커비 보좌관은 북한의 인해 전술이 별로 효과적이지 않다며 되레 북한군의 막대한 사상자를 초래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러시아와 북한군 지도자들은 병력을 소모품으로 취급하며 희망 없는 공격을 명령하고 있다며 지난주에만 특정 전투에서 1,000명 넘게 숨지거나 다친 걸로 추정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이 생포했던 북한군 포로가 부상 악화로 인해 하루 만에 숨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국가정보원은 생포됐던 북한군 한 명이 부상이 심해져서 하루 만에 사망했다는 사실을 우방국 정보기관을 통해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우크라이나의 군사 전문 매체 밀리타르니는 우크라이나 특수부대가 러시아 쿠르스크에서 작전 수행 중 북한 병사를 포로로 잡았다며 이 병사의 사진을 텔레그램을 통해 공개했다고 전했습니다. 국정원도 이 같은 현지 보도는 사실이라고 확인한 상태입니다. 북한은 올해 남북을 적대적 두 국가로 규정하더니 연결로를 차단하거나 방벽을 쌓고 처음으로 러시아의 지상군을 파병했습니다. 그러면서 국방력 강화를 빌미로 도발도 멈추지 않았는데 이 같은 기조는 내년에도 이어갈 것으로 전망됩니다. 김문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은 올해 적대적 이국가론을 대남 정책 기조로 삼았습니다. 이를 위해 통일 정책을 폐기하고 남북 차단 조치를 예고했습니다. 북남 관계는 더 이상 동족 관계, 동질 관계가 아닌 적대적인 두 국가 관계, 전쟁 중에 있는 두 교전국 관계로 완전히 고착되었습니다. 위협은 현실로 이어졌습니다. 새해 벽도부터 서해 완충구역에 200여 발의 해안포를 쏘아댔고 경의선 도로에 지뢰를 매설하는 정황도 포착됐습니다. 결국 군사분계선 일대에 방벽을 세우더니 최전방 감시초소 GP를 복원하며 군사합의 파괴 조치를 이어갔습니다. 도발은 우리가 계엄과 탄핵 정국에 빠지기 직전인 지난달까지 매달 계속됐습니다. 단거리 탄도미사일과 순항미사일, 초대형 방사포, 극초음속 중거리 탄도미사일, 화성 19형 신형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발사하고 쓰레기 봉투까지 날리며 한 달 평균 대여섯 차례의 도발을 이어갔습니다. 핵무력 강화 노선을 그 어떤 경우에도 절대로 바꾸지 않을 것임을 재산 명백히 확언하셨습니다. 지난 6월엔 러시아와 군사동맹을 맺어 냉전 시대의 합의를 부활하더니 특수전 병력 만여 명을 파병하며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도 뛰어들었습니다. 북한의 이 같은 기조는 내년에도 이어질 전망입니다. 대화를 강조하는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들어서더라도 러시아와의 군사 협력을 매개로 국방력을 강화하며 주도권 확보를 노릴 것으로 보입니다. YTN 김문경입니다. 테라 루나 폭락 사태의 핵심 인물인 권도형 씨가 우리나라가 아닌 미국에서 수사와 재판을 받을 걸로 보입니다. 보얀 보조비치 몬테네그로 법무장관은 권 씨에 대해 미국으로 범죄인 인도를 한다는 명령에 서명했습니다. 몬테네그로 법무부는 성명을 통해 범죄의 중대성과 범죄 장소, 범죄인 인도 청구 순서와 국적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대부분 기준이 미국의 범죄인 인도 요청에 부합했다고 판단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동시에 한국의 범죄인 인도 요청은 거부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몬테네그로 법무부는 권 씨의 신병을 언제 미국으로 인도할지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호남에는 강한 눈이 오고 있습니다. 정읍과 순창 또 부안에는 대설경보가, 그밖에 호남과 제주 산간에도 대설주의보 내려져 있는데요. 전북 정읍에는 이미 20cm에 가까운 폭설이 쏟아졌는데 앞으로 전북 서해안과 전북 남부, 제주 산간에는 오늘 낮까지 최고 10cm, 광주와 호남에도 최고 5cm의 눈이 더 올 것으로 보입니다. 날도 춥습니다. 현재 경기 일부와 강원도에 한파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현재 서울의 체감 온도는 영하 9.4도, 대관령은 영하 20도까지 뚝 떨어져 있습니다. 또 동해안은 날도 건조한데 바람도 강하고요. 또 호남 서해안을 중심으로는 강풍특보도 내려져 있습니다. 시설물 관리 철저히 해주시길 바랍니다. 현재 기온 살펴봅니다. 서울이 영하 6.2도, 춘천 영하 10.6도, 대구가 영하 1.9도고요. 낮 기온은 서울이 1도, 청주도 1도, 대구 4도, 부산은 6도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연말 연시, 해넘이와 해돋이는 대부분 지방에서 볼 수 있을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뉴스타트 3부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